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누리입니다. 누리님 저희 방송 얼마 만이죠? 저 예전에 1년 넘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참여하는 방송의 네. 각오를 좀 들어볼까요? 그때는 제가 선정한 책이랑 영화로 해서 좀 더 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작가님, 의존하는 마음. 작가님에게 좀 더 부담을 좀 지워주는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엄청 부담되겠다. 저희 이 방송이 추석이 딱 끝나는 그 주에 나가는 방송이에요. 아마 추석 마지막 날 보내고 난 다음일 거라서 아마 다들 각자의 명절을 보내고 다시 저희 방송을 들으러 오시고 계실 것 같은데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니,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긴 할 것 같고, 근데 제 동생이 임신을 해서 그게 좀 가족 간의 대화에 그런 뉴스거리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사 음식 만드십니까? 네? 제사 음식 만드십니까? 저는 만들지 않죠. 만들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저도 만들진 않지만 상을 차리는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심지어 제가 원래 막내 동생이 제 고향이 전주인데 막내 동생이 전주에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막내 동생이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밖에 아마 저밖에 명절 당일까지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슬픔이. 저는 친척들이 저희 집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저도 친척들은 안 모이는데 부모님? 아버지가 그 제사 음식을 꼭 차리세요. 그러시구나. 네, 제가 지금 제 남동생과 저만 미혼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동생이 뭐 그런 걸 챙기지 않고 이제 저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갑자기 명절 생각하니까 좀 우울해진다. 근데 기혼들은 명절이 진짜 기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내려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들이 좀 그렇습니까? 네, 제 주변 친구들은 기혼이 많으니까 다 이제 시댁에 내려가서 뭘 하고. 근데 저도 기혼에서 미혼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기혼일 때는 명절에 부담이 있었어요. 일을 시키진 않더라도 가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않을까? 막 되게 가만히 있어도 잡을안석이에요. 그래. 이런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누가 시켜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태생적으로 기혼인 여성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미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명절을 보내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언니들 저희 방송 들으면서 명절 스트레스 빡 날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201화입니다. 벌써 201화고요. 201화 특집으로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살롱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니실까. 가장 인스타 팔로워도 많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홍승은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홍승은입니다. 저는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자기소개가 가장 어려운데요. 저는 집필 노동자이기도 하고 강연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기록 활동가라고 저를 부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사 변태라고도 스스로도 부르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망가지고 엉망이고 어떤 결핍이 된 이야기들에서 그 엉망진창인 자리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작가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정말. 그러나 제가 책의 앞 표지에 나와 있는 작가님 소개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것으로 진짜 쓰는 사람 기록 활동가라고 되어 있네요. 첫 책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를 낸 뒤에
종종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의 글을 읽고 내 목소리를 낼 용기, 내 이야기를 글로 쓸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가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었다면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조심스러운 부탁이다. 2013년부터 불확실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 글쓰기 안내자로 살아가고 있다. 서울, 대전, 대구, 통영, 공주 등 전국 각지의 책방 및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을 다니며 글쓰기 수업을 한다. 타인과 연결될 때 삶과 문장은 단단해진다.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는 글쓰기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여기에서 혹시 지금의 근황과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근데 지방으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네. 글쓰기 모임을 하신다고요? 지방으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가는 경우에는요, 뭐 일회성 강연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뭐 4회 정도로 하는데 제가 체력이 좀 힘든 그러니까요. 편이라서 오늘도 오시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는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멀리서 오셨군요. 그래서 주로 저는 웬만하면은 일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첫 오리엔테이션 때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 솔직한 글쓰기 모임을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글쓰기 모임들,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글쓰기 모임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돌봄 글방이라는 것도 이제 배다리 도서관, 평택에 있는 도서관과 연결해서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 책 소개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한 글쓰기, 불글이라고 줄여서도 말하는데 그 모임도 계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욕망 덩어리, 서사 변태답게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욕망 글방이라는 것도 딱 지난 며칠 전에 끝났거든요. 와. 그래서 계속 이런 제 주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누군가와도 닿아 있는 주제들로 글방을 열고 있어요. 누리님, 네. 욕망 글방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듣자마자 딱 꽂혔거든요. 욕망 글빵 딱. 오세요. 딱 이거다. 되게 차분해 보이시죠? 욕망 덩어리예요. 정말요? 네. 진짜. 악수라도. 제가 이따가 점심 식사하면서 제가 이분이 네. 왜 욕망 덩어리인지를 한번 저의 소개해드리도록. 욕망을 이따가 한번 내뿜어 보세요. 어떤 욕망을 갖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와, 지금 청취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너네끼리 말하냐. 핸드폰으로 녹음할까? 근데 이 책을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를 이번 살롱의 책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작가님이 쓰신 되게 다른 책들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인들한테도 선물로 줬어요. 책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 책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선택한 책은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예요. 네. 이걸 맞아요. 쓰시게 된 계기와 또 이 책을 우리 살롱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네. 원래 처음에 저한테 뭐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책을 딱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과 작품들이, 책들이 너무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고르지? 막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쓰는 글들이 이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작가들과 그들이 쓴 글에 영향을 받은 저가 그 문장들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통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한 것도 있고요. 또 원래는 뭐 첫 책이었던 2017년에 나왔던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생각했고, 네. 네, 뭐 그 다음 요 글쓰기 책 다음에 나왔던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또 그 책도 생각을 재밌게 했고요. 읽었어요. 네, 많이 네.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서사 변태로서 열심히 활동 중인 이 글쓰기 수업 모임
을 가장 뿌리 깊게 계속해서 지탱해주는 책이 이 글쓰기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됐어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목이 좀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그게 편집자님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출판사는 다르거든요. 근데 아. 같은 편집자님과 되게 좋아하는 지금은 이제 고 이환희 편집자님인데요. 아. 네, 그 편집자님이 저의 첫 책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책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책 제목을 고를 때 진짜 고민했어요. 저는 최대한 짧게 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생각했던 후보가 있어요? 네, 불확실한 글쓰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역시 편집자님이야. 맞아요. 그 리뷰 보니까 제목 보고서 골랐다는 분들 되게 많아서 역시 편집자님 말을 들어야 된다. 아, 되게 단호하다 뭔가 제목이. 제가 주디스 버틀러 되게 좋아해서 막 그런 류의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불확실한 삶 막 이런 거. 뭔가 철학적인 느낌으로 접근하고 싶었지만 네, 무튼 잘 지었다. 네, 당신. 이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놀림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주위에서. 왜요? 저한테 막 당신이 금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금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빨래를 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리즈로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목 되게 잘 지었다고 저도 생각했고 그리고 오히려 첫 작품하고도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작가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제목 선정 되게 탁월했다 싶었는데 노리님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홍승은 작가님이랑 한다고 하셔서 제가 예전에 책을 읽어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인 거예요. 이걸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게 이 책이라서 네,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읽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막 그냥 찌끄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또 글 쓰는 이야기다 보니까 또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전 약간 이렇게 책 시작 전에 좀 서문이 있는 그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문에 있는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글을 쓴다는 게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게 이제 본 시작 전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좀 작가님의 역사나 또 글 쓰는 일이 작가님에게 가지는 의미, 또 우리가 읽고 쓰는 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시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록을 잘 안 남기는데 이 책을 보면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가를 느끼게 됐고요. 그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그 쓴 글을 누군가에게 또 물론 전하는 게 뭐 100% 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셨나요, 조 감독님? 저 그래서 이제 쓰려고 쓰실 건가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팟캐 녹음을 하잖아요. 이게 글을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오디오로서 기록을 하고 이 기록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진짜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들이 위로받고 공감받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더더욱.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디오로 기록하는 거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글로도 좀 써봐야겠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진짜 작가님의 그 글 모임에 글쓰기 모임에 한번 줌으로 욕망 글빵이 같이 가요. 아 나 그래서 고민이야. 진짜 욕망 골빵 가. 아 근데 누리님이랑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너무 자기 얘기를 안 해. 제 부캐. 내가 다 끄집어낼 이게 거야. 저의 부캐거든요. 저의 진짜 본캐는 따로 있는데 아 이거를 내가 누리님한테 보여주려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 본캐를 아직도 모르겠어. 한 3년 된 것 같은데. 저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네. 빤스 조금씩 내리는 그 모습이 너무 희열이 있어요.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아 일단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네. 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소개를 네. 좀 해주시겠어요?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의 저의 여러 겹들이 막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제가 집회 노동자로서 이 집회 노동이 가진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막 쓴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면서 방황했던 시간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누리님 말씀처럼 저도 일기를 되게 오랜 시간 써왔었는데요. 혼자 보고서 많은 글과 또 독자를 염두에서 쓰는 글 사이에는 어떤 책임감과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되게 있더라고요. 같이 쓰는 행위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읽히는 글을 쓸 때 되게 많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게 책도 호불호가 다 갈리기도 하겠지만 그쵸. 전 이 세상에 나쁜 책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책들. 왜냐하면 존재를 너무나 납작하게 만들고 오히려 지워버리는 그런 류의 책들이 여전히 책이라는 그 이름 권위를 부여받아서 너무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길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동안 주로 쉽게 손가락질 받았던 당했던 그런 존재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적극적인 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나의 어떤 결핍이라고 불려왔던 나 혼자만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적극적인 내 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를 글을 같이 쓰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단지 타자의 고통이 타자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되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글을 쓰면서 느껴서 제가 말을 하면서 딴 데로 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느꼈던 흔들림이나 연결되었던 순간에 느꼈던 그 연대감이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 책 안에 여러 페르소나를 갖고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런 생각들이 되게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이제 이 책들이 이 글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써내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솔직해야 하지? 뭐 어디까지는 얘기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작가님이 이런 생각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는데 내 세계를 타인에게 보이는 일이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글쓰기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이게 딱 문장으로 들었을 땐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죄송합니다. 되게 부끄럽고 거친 분이야. 엄청 부끄럽고 네, 되게 많은 내적인 갈등과 그래도 내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딱 지금의 나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 속에서 작가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독자는 그 작가의 인식의 어떤 경계를 너무나 투명하게 발견해내는 똘똘이들이에요. 맞아. 네.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맞아요.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고방식. 있구나. 맞아요, 캐릭터를 맞아요. 이렇게 그렸어? 그 캐릭터의 행위가 이래? 너는 이런 걸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너 이 정도밖에 그래.
엄청 타자화하네, 대상화하네, 뭐 이런.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제 한계를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편집자의 역할도 그렇지만 함께 쓰는 공동체가 저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 공동체 안에서 기회를 계속 얻었던 거죠. 내 한계를 다 보였어요, 알몸으로. 근데 내 어떤 부분에서 그 위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집단에 대한 어떤 낮춰서 부르는 게 될 수 있고, 어떤 편견을 더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뜨끔하고 부끄러워 하다가 이걸 고치어 나가는 게 내 한계를 조금은 나아질 기회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빤스 벗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빤스 벗기가 네. 어려워서 글을 쓰는 것도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간직하는 용도라면 사실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혼자 만족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어서 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고 상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모습을 보여줘도 되나? 보여주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할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때도 그래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을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작가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글쓰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깊고 근데 저와 반대로 누리님은 왠지 이게 될 것 같은 사람인 거야. 내가 아는 누리님이라면. 아니 근데 그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일기를 쓰는 거를 그냥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글을 쓰는 건 또 굉장히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빤스 벗기를 두려워하는지는 막상 또 써봐 진짜 실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글 모임에 가서 내가 딴 사람 앞에서 정말로 내 글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하지만 창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 마음과 다르게 할 사람이에요. 네. 되게 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 그렇죠? 느낌이 와요. 그쵸? 육만글방에서 끌리신다는 것부터 나는 전 느낌이 와. 공족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언니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글쓰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1부에서 3부까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글쓰기. 그리고 2부는 타인과 연결될 때 문장은 단단해진다. 3부 매혹적인 글쓰기를 위한 안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 3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1부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글쓰기에서는 총 11개의 이야기가 수록이 돼 있어요. 누리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는 어떤 챕터였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지 않고 쓰는 몸이라는 챕터를 좀 가장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이 챕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하는 고통보다 말하지 않는 고통이 더 클 때 사람은 말하게 된다. 이런 문장에 제가 끌려서 이 챕터를 꼽아봤는데 근데 그래서 결국 말하게 되는 승은 작가님이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주제가 또 몸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이 장이 좀 인상 깊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뭔가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고통이 좀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은 몸으로 인해서 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읽고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좀 긍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몸을 긍정한다는 게 좀 생각보다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약간 몸과 마음 나누고 약간 그 마음이나 정신을 약간 몸보다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좀 지배적인 그런 지금까지의 세계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요즘엔 최근 들어서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배적인 거는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정희진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어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모든 개인은 몸이다. 근데 그 몸은 사회적이다.
마음은 몸의 일부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몸 자체가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이 사회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몸은 그냥 내 몸은 그냥 내 거, 그냥 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면 내 몸을 보면 전 보자마자 여성의 몸이고 그렇지. 흑인을 보면 그냥 보자마자 저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그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그 사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표식이 되고 뭔가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생각해 볼수록 되게 사회적인 거더라고요.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여성이랑 남성은 그 여성의 몸을 가졌고 남성의 몸을 가진 걸로 되게 하는 경험이 다르고 다르죠. 그냥 그 자체로 인식이 바로 다르니까 근데 여성 몸은 좀 뭐 억압이 많고 되게 이중규범에도 시달려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가진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몸을 통해 어떤 출발하게 되는 생각이 저절로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이라는 게 문제가 없으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자꾸 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불편함이 이제 느껴지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몸을 통해서 출발하는 어떤 생각들이 되게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도 혹시 뭔가 몸을 통해서 좀 출발하게 된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몸을 긍정하게 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앞에서 딱 이렇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적이고 자기 경험적이고 이런 이야기로 목소리로 듣는 건 또 되게 낯선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고요. 칭찬보. 그러니까 칭찬 보시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몸을 긍정한다라는 말도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바디 포지티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선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 자본주의와 이 어떤 외모지상주의와 이 다양한 어떤 노동과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몸을 어찌됐건 차등화하는 이 시스템에 이걸 놔두고 나 혼자서 내 몸을 긍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과연 정말 그 해방에 가까운 말일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개인에게는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도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그 차별을 계속 겪고 있는 존재도 많을 거고. 그쵸. 그래서 진짜 그 몸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네. 여성에게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에게 자기의 몸은 최대한 보이지 않는 몸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그죠? 맞아. 뭔가 눈에 띄는 것은 뭐 그 나이나 어떤 그 공간에 왠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다거나 맞아요. 내 표준 체형을 넘어가거나 네. 너무 마르거나 막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는 것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무난한 보이지 않을 권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 사회에서 이렇게 제안해 놓은 표준적인 체형 그 안에 있는 거고 또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만이 있다고 딱 이렇게 정의되는 이 세계에서 네, 맞아요. 제 주위에도 이제 트랜스젠더 퀴어라고 불리는 다양한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뭔가 그렇죠, 판단되는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또 대화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 공간, 뭐 화장실 이용하는 거에 어려움도 물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몸으로 쓴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고, 뭐 앨런 식수나 뭐 이런 많은 페미니스트들 혹은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몸으로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는지가 아마 이런 맥락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 여튼 누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보자마자 몸으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좋은 판단 안에 들고 싶어서 사회가 원하는 몸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런 몸을 갖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욕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저는 생각해보면 저도 키가 되게 작아요. 이제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게 되게 싫었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가슴이 나오고 그러면서 브래지어를 차야 되고 그리고 뭐 되게 불편하잖아요. 생리를 하고 PMS를 겪고 배란통을 겪어야 되고 이런 내 몸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나는 무조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예민한 몸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몸이 아니라 누군가는 뭐 이렇게 예민해? 뭐 PMS가 뭔데? 뭐 생리가 뭐 대수야? 그리고 뭐 브래지어 차면 되지. 뭐가 불편해? 약간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렇게 사회가 규정 지어 놓은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 싫었지만 결국 저도 사회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적응을 해서 이게 솔직히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적응을 했어요. 그냥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회에 맞춰 가는 게 편하구나. 저는 적응을 했습니다. 적응을 해서 저는 진짜 브래지어 너무 안 차고 다니고 싶은데 여전히 차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고 그리고 제가 PMS가 오는 그 순간을 알아요. 되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데 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싫으니까 사회의 시선이 싫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하면 화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 결국 사회에 적응을 해서 그냥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 시선에 길들여져서 그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완전히 극복되거나 긍정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회랑 우린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맞아요. 사는데 그게 아니니까. 네. 감독님이 가슴 얘기하셔가지고 생각나는데 저는 반대로 너무 귀찮아. 저는 반대로 되게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고 제가 저의 여성스러움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제 초등학교 때 아빠가 저에게 가슴이 너무 작아서 어떡하냐는 말을 아버지가 했거든요. 관심이 되게 많으셨네. 근데 저 이런 얘기하는 아빠를 생각하면 되게 진짜 이상한 아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냥 평범한 아빠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는데 진짜 또 그때부터 또 쿨하게 보이려고 안 울었어요.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나중에 수술을 시켜줘야 되나 뭐 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근데 제가 있는 데서 그러면서 이제 제 몸에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내가 가슴이 작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 약간 네,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대학교에 가서 어떤 남학생이 저에게 너는 땡땡이보다 얼굴은 나은데 몸매가 별로다. 막 이런 말을 나한테 한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남학생은 못생겼어요. 너 얼굴 보고 얘기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쵸. 그래서 물론 그런 류의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오빠 얼굴을 보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 말이 제 안에 남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나의 이런 몸, 내가 이렇게 가슴이 작고 뭔가 좀 상체에 비해 하체가 이렇게 이런 통통한 몸, 그러니까 보통 한국 여성에게 맞는 그런 하체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안 그래도 이제 내가 이런 가슴이 작다는 거에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몸에 대한 평가를 막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제 진짜 약간 인생의 화두가 좀 그런 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몸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예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에 그렇지 못한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자유롭진 않은데 지금은 진짜 많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제 감독님은 좀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저의 가슴이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렉스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누리님이랑 정반대의 그러니까. 삶을 살아서 저는 가슴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가슴이 좀 큰데 네.
저는 그래서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각자마다의 내가 선호하는 몸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들 앞에서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옷도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니플 패치만 하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래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저의 생각을 절대 이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랜스젠더 퀴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입장에서도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이 남자 이 몸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해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너무 하나의 시선, 하나의 정해진 규칙으로 바라보는 몸이기 때문에 난 이런 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계속 싫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그게 엄청 좀 스트레스와 되게 약간 그런 걸로 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진짜 큰 역할을 한 게 페미니즘이긴 했던 것 맞아. 같아요. 그 트랙에서 맞아. 나와도, 그러니까 왜 아무 생각 없이 그 트랙을 돌고 있었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제 그치. 좀 관점을 제시하는 게 페미니즘이어서 좀 그걸 통해서 좀 많이 좀 벗어나게 된 것 같고, 그거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와.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쉽진 않지만, 근데 또 중요한 게 저는 그 나를 뭔가 아껴주는 사람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읽고 이게 맞네? 맞는 말이구나 해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 내 주변에서 자꾸 나를 똑같이 보게 되면 맞아요. 이 생각이 잘 바뀌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를 지지해주는 경험. 맞아요. 나의 어떤 서사나 네. 뭔가 나의 다른 어떤 이야기들,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네. 존중받고 그걸 발견해 주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 옆에 있으면은 내가 되게 크게 보였던 무언가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디 포지티브 그거에 대해서 고민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몸 딱 방금도 전 두 분 얘기 너무 공감되고 네. 우리 아마 이 주제로만 해도 밤새 떠들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우리 워낙에 네.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네. 자기를 미워하게끔 맞아요. 평가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되게 공감되는 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을 자꾸만 몸을 섬처럼 혼자만의 감옥에 가두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근데 그게 이데올로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 것이다 라고 감내해왔던 걸 페미니즘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제 내 몸을 완전 긍정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긍정하지 못하는 나를 또 그래. 죄책감을 갖게 되고. 맞아. 저는 그 방식도 그죠? 되게 맞아요. 약간 껄끄럽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몇몇의 그런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몸 무조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몸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냥 우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돼. 우리의 몸은 모두 예뻐. 이렇게 말하는 게 와닿지가 않고 뭔가가 네.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이런 식의 긍정은 저는 좀 별로 그 여성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 이면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죄책감과 수치심. 나는 왜 이렇게 여성성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걸 포기하지 못할까? 아까 우리 조 감독님이 나는 되게 적응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적응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뭔가 너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왜 그러고 살아? 있어? 왜 그래? 근데 이게 운동으로서도 과연 얼마나 유효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닌 방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맞아요. 나아간 고민이다. 이거는. 네, 진짜 네. 외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다못해 임신 중지 같은 네. 경우도 원래는 국가에서 뭐 불과 몇 년 전에도 약간 출산 지도 이런 거 해서 맞아, 가임기 맞아. 여성들 전국별로 맞아. 얼마나 몇 있고. 명이나 있나 이런 맞아, 거 맞아. 하고 했는데, 여성의 몸이 단지 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네. 출산을 위한 약간 어떤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국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구 정책을 관리해 왔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낳으라고, 낳지 말라고 막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네. 특히 또 뭐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 불임 수술 같은 네. 것들을 다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랬던 것들이 단지 이게 우리 몸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아까 누리님의 말씀처럼 사회적
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접근 역시 사회적으로 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또 다시 나를 가두는 방식으로 이걸 고민을 이렇게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회와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거를 그쵸. 유심히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지점 때문에 제가 고른 챕터에서도 타자의 시선에 엄청나게 제가 많이 저는 이렇게 좀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일부에서 나를 망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챕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챕터 자체가 시작부터 이 박민철 작가의 글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다. 그곳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그들은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것도 라고 하면서 부제 악평, 악플에 대처하는 법 이라고 작가님이 달아놓으셨는데 작가님 되게 신기한 게 누가 제일 소심하나 경연대회가 있다면 정말 순위권 안에 들 자신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보면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죠?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전 계속 쭉 소심합니다. 근데 글을 쓰면서 대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숨김없이 내보일 수 있냐. 모르는 사람에게 오해받거나 욕먹기 싫어서 쓰고 공유하는 일이 두려운데 어떻게 용기 낼 수 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너 그런 글 쓰지 마라. 맞아요. 제 최대 악플러. 네, 아빠입니다. 너 그 폴리아모리인가 뭔가 그 글 쓰지 마라. 뭐 이런 되게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 그건 순화된 표현이죠. 그리고 제가 심지어 그래요? 쌍욕도 달았더라고요. 너 자기를 나쁘게 말한다고 자꾸 뭐라고 맞아, 했겠어요. 맞아.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빠를 만약에 저렇게 하면서 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책에서는 거의 뒤에 후반부에는 그 달린 댓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네. 달린 악플에 대해서 네.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챕터도 이렇게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네. 악평과 악플을 받았을까. 네. 좋아. 진짜. 많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작가님만의 그러니까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대체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내 글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악평이 달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작가님만의 좀 그걸 극복하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극복 못했고요. 네. 그냥 확실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써왔다 그랬잖아요. 함께.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사랑받았던 내 글의 어떤 부분이 당신들에게 어떤 위로가 됐고 혹은 내 생각을 다르게 전환해주는 어떤 기회가 됐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경험과 또 악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구의 이야기, 목소리에 제가 더 권위를 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당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쓰려요. 그런 순간에는. 나 또 이거 놓쳤구나. 아이고, 멍청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막 책도 안 읽어봤어. 제목만 보고 네, 차라리 사고서 욕했으면은 제가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치. 그래, 조금 읽긴 했구나 이러면서 근데 막 읽지도 않고 자기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상상해가지고 욕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악플들은 뭐 그냥 뻔한 거고 사실 이게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가령 얼굴을 드러낸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그냥 얼굴 평가, 비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맞아. 피할 수 그걸 없고 피할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완전 진짜 보이지 않는 여성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몸의 이야기를 직접 하고 이런다는 건 결국에는 벗어나는 거니까 그 자리를 주어진 위치를 벗어날 때 듣는 욕, 악플 이런 것들은 욕
많이 먹어왔던 사람들 그 계보 안에 나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정확하게 나를 또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징징대기도 하고, 나 이런 욕 먹었어. 그러면 이제 더한 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려주면서 나는 이 정도야. 얘기 막 들려주고. 넌 이런 말 그런- 들어봤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악플 자체는 저는 이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작가들이 또 막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저 느낀 게 확실히 무언가를 우리가 쓰거나 뭔가 만들어내고 보인다는 것은 많은 독자에게 닿기를 원해서 내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무플이 된다는 거는 기회조차 잘 닿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런 들어서 뜻인 거죠. 차라리 그들이 악플을 다는 그 정성이 자기의 무언가, 자기 가치관이나 살아왔던 그 신념의 코어를 팍 건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박힌 반사적으로 거야. 네,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치, 그치. 그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네. 아파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지랄하고 거구나.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가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또 하나의 실용적인 팁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주위에 이제 어떤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이런 걸 쓰면은 예상되는 반응들이 있으시죠. 그런 성희롱 댓글이나 이런 게 고소하기가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악플을 달아줄 거면 정확하게 좀 제대로 욕해달라. 아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너무 괜찮다 이거. 악플러 전문. 그래서 그분한테 캡처만 자료만 이렇게 이거 되게 보내면은 현실적인 팁이다. 저 막 벌금으로 100만 원 넘게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야 좋다. 이게 바로 인쇄보다 더 들어온다. 인쇄보다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팁이다. 네, 진짜. 누리님은 어떠세요? 혹시 막 누리님을 뭐 뒷담화하거나 맞아요. 근데 저는 악플을 이렇게 왜냐면 뭐 어떤 자리에 내 걸 내는 게 없으니까 네. 악플을 이런 게 막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는 있지만 막 진짜로 이렇게 와닿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뒷담을 했다 그럼 당연히 신경 쓰이죠. 근데 약간 뒷담 정도는 약간 무시할 수 있지 않나요? 뒷담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네. 네, 감독님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팁이 좀 도움이 됐어요. 아니 감독님 이제 올리시니까. 제가 해석되는 건 두 가지인데 맷집을 키워라. 아.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맷집을 키워라. 두 번째는 고소해라.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어쨌든 그 사람의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걔가 발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런 관점에서 좀 그 사람을 본다면 네.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뭐 같아요. 이해까지는 할 필요는 이해는 없지만 아닌데 약간 그냥 뭐 떠들어라. 어쨌든 내가 이제 뭔가 걔의 그런 걸 건드렸다 맞아요. 이런 데서 근데 오는 약간 결국에는 이것도 조금 더 제가 경험을 해보고 살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근데 진짜 맷집 키울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저는 맷집 일부러 막 키우려고 막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네. 방법이에요. 읽지 않아요. 진짜 저도 일부러 안 읽을 네. 때도 있어요, 진짜. 그거를 왜 하나하나씩 다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얘기할 거 없네. 나는 안 본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아 제발 왜 그렇게 댓글 다는데 힘을 써요. 여러분 악플 달지 말아요. 그냥 서로 뭐 그럴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고 그럴까? 되게 잘 건드리신 거예요. 고요한 호수의 작은 무언가 톡 그렇구나. 건드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드렸구나라고 생각하는 진짜요. 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글쓰기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록으로 남는 거를 넘어섰을 때는 타인과 연결되는 지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작가님은 이제 그 글 모임을 하시다 보니까 타인의 글을 굉장히 많이 보고 생각을 같이 나눌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게 2부이거든요. 타인과 연결될 때 문장은 단단해진다. 라는 그런 큰 줄기로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았던 챕터가 타인의 고통에 다가가는 글이라는 챕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님의 경험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작가님이 글을 썼는데 글을 얘기해도 되죠 이거? 예, 얘기하세요.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책상 앞에서 후기를 남겼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건빵이라는 이제 그 건빵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고 건빵과 그의 어머니의 고통에 공감하며 글을 썼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일상의 지진처럼 낯선 자극을 준 시간이었다. SNS에 글을 공유하고 얼마 안 돼서 가까운 동료 가피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 글 잘 읽었어요. 글이 정말 좋은데요. 언니 글에 지진 같다라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경주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가슴 아프게 봐서 그런지 언니의 글을 읽으면서 멈칫멈칫했어요. 지금도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춘천에 있어서 그 고통을 멀리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그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읽자마자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던 거죠. 근데 당시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도 했고 네. 근데 이런 순간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내뱉거나 뭐 어떤 것들을 기록을 남기거나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 되게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도 되게 좋거든요. 거기에 장애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보고 그 뒤부터는 그냥 결정곤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알면 알수록 그 고통에 다가가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지점에서 이 챕터가 되게 좋았었는데 작가님의 경험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네, 진짜 이건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같이 글을 쓰는 동료들, 그 수업, 글방에서 만나는 동료들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계속 갖고 가야 할 질문이다 라는 걸 중심축에 놓고 있는 게 타자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글쓴이는 너무 그 타자를 대상화하는 저 멀리 있는 존재로 두지 않으면서도 나와 완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또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그만의 위치에서 느끼는 고유한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면서 쓸 것인가 그래서 막 멀리 두는 경우엔 특히 그런 글 있잖아요 막 자기가 너무 속죄해 계속 그걸 바라보는 내 슬픔을 막 앞세워 이런 거 너무 역겹잖아요. 사실 저도 근데 그런 글들을 안 썼다고 얘기를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냥 저 역시도 그렇게 썼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 이렇게 아까 가피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처럼 계속 이렇게 보이고 대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땐 더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거니까 그 집필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내가 읽히고 내 한계를 보이고 깨질 기회를 갖고 이러면서 조금씩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언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 자체가 이미 너무나 백인의 어떤 그 중심축을 그래,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뭐 교제 폭력이나 뭐 가사 노동, 감정 노동, 돌봄 노동 이런 것도 예전엔 없는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어가 없으니까 마치 그 노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건 노동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건 폭력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언어로 되게 많은 것들이 진짜. 가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언어를 재정의하는 거 기존에 있는 언어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딱 상상하면은 뭔가 이 4인 가족 이성의 중심에 이렇게 맞아. 막 상상이 되는데 누군가한테 나에게 가족은 내 반려동물이 그 모부보다 훨씬 더 나에겐 가까운 존재다.
라고 정의하기도 그래. 하고 네. 반려식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 식으로 계속해서 기존의 언어를 해체하고 확장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언어의 한계를 알면서도 좀 다가가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시만 들면 저도 자주 썼던 표현 중에서 그 글쓰기 수업을 할 때 공지를 몇 개 하거든요. 그 중에 먹기라는 공지가 있어요. 먹는 거 중요하다. 어. 왜냐하면 2시간, 3시간, 거의 3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동료의 글을 읽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응답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니까 근데 원래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이 중요하니까 당 충전하세요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함께한 동료 중에서 당뇨가 있는 동료를 이렇게 네. 만나게 되고 하면서 아 이렇게 익숙하게 썼던 말 있잖아요. 당 떨어졌네 라고 하는 그런 음. 말들이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래요. 당 떨어졌네가. 네네네. 그렇게 습관적으로 썼던 언어가 그래. 어떤 존재들을 또 미끄러지게 그럴 수 만들고 있겠다. 소외하는지를 너무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다르게 이제 표현할 기회를 계속 만나게 된 거. 그래서 그 기회들이 계속 부끄러움과 깨짐과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어지는 것 자체가 좀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어가 정말 음. 사고를 지배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언어를 쓰냐. 그러니까 음. 내가 쓰는 그 언어에 따라서 나의 사고도 많이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럼 그 사고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늘 저는 인지하고 좀 그 불편함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생각난 게 네.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고통을 쓰거나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할 때 글 쓰는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지고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혐오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많이 쓰여서 누군가 질려하기도 하지만 혐오의 핵심은 그 한 개개인을 뭔가 자기만의 서사가 있는 입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뭐 성별이나 뭐 장애나 이런 걸 갖고서 그냥 어떤 집단으로 딱 묶어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장애인은 불쌍해, 네, 맞아요. 퀴어는 불행해,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도 나처럼 되게 다양한 서사와 감정들을 안고 살아낸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딱 그 집단 안에서만 두고서 감히 동정하고 그래. 정말 감히 동정하고 그래서 맨날 시의 네. 시선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맞아요. 감히 죄책감을 갖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의 겪고 있는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차별도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동료로서 같이 연대한다라는 느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진짜 귀한 건지. 네.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네요. 우리가 나 허리 좀 나갔네. 근데 불편한 사람들 그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분들을 좀 더 봐야겠다로 생각이 가면은 진짜 완벽할 것 같긴 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누리님은 2부에서 네. 어떤 챕터가 좋았어요? 전 2부에서는 아픔이 아픔을 위로한 밤이라는 챕터가 좀 좋았는데 이 챕터가 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타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챕터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모두에게 공평한 차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억압과 차별을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거 없다고 하는데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지사지라는 게 정말 가능한 덕목인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제가 와닿았던 그런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람들은 뭔가 차별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말들과. 근데 그런 거를 읽으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자, 근데 네가 바로 그 차별의 가해자야. 너도 가담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인정 못한다. 그 부분이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화가 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나 거지. 아니거든? 내가 가해자라니.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일상의 차별과 그 차별을 만들고 강화하는 구조를 드러내는 글이 어떻게 편하게 읽힐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싸고 자고 다니고 생활하는 일상이 촘촘한 차별과 배제, 폭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별 다 그치 이렇게 보지만 그게 마냥 나와 관련된 문제고 또 너가 바로 그 차별에 너도 가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격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열렬히 가부장제를 사랑하는 그런 남성들을 싫어하거든요. 어디야? 네. 솔직히 그 젠더나 그런 인종차별은 되게 뿌리가 깊은 차별이고 그게 뭐 법적으로는 뭐 없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없어지지 않았고 그냥 실제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이게 뭔가 없다고 하거나 자기는 모른다고 하거나 뭐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불편하고 싫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싫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친구랑 뭔가 얘기하다가 친구가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람이랑 똑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나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약간 되게 발끈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요? 좀 궁금해서 갑자기. 어떤 거였냐면 그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 존재가 나랑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볼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 흑인 노예도 사람인데 백인들이 사람을 안 보니까 그런 취급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자화를 하는 건데 차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뭔가 그걸 이제 다른 층위로 옮겼을 때, 그러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 뭐 이런 층위에서는 제가 여성이니까 약자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된 거죠. 근데 그 층위를 약간 인간과 동물로 옮겼을 때 그 얘기를 이제 그 친구랑 했는데 이제 육식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동물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엄청 비윤리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맞아요. 온갖 약과 막 그런 진짜 막 아주 좁은 곳에서 근데 걔는 그냥 그러다가 죽어. 끝이야. 그러니까 걔가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솔직하게 그 당시에 좀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쩔 수 없지 않나? 왜냐면 동물이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을 친구가 그럼 너는 남자가 여자한테 야, 네 여자니까 좀 어쩔 수 없지 않아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섬세한 질문이다 진짜. 네. 근데 아니지. 저는 뭐 그런 게 만약에 누가 너한테 여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야, 그거랑 같대?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랑 그건 다르지. 그치. 했는데 얘기할 수밖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걔네는 동물이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어떤 차별은 잘 인지를 하면서 너가 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차별은 모르거나 없거나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화내요. 무슨 소리야? 그만 말해. 없으니까 화를 내고 발끈하고 약간 횡설수 왜 할 말 없으니까. 그러면 또 그거 알죠?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공격한다? 이제? 야, 너는 지난번에 이렇게 안 했냐? 싸우자.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의 친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맞아. 걔가 그렇게 맞는 말을 하니까 내가 듣기 싫어서 맞아. 자꾸 내가 말을 더 빨리 하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맞아요.
친구의 말이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발끈할까 할 때 그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발끈하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때 마음을 또 뭔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는 유리하잖아. 지금 인간과 네. 동물의 위치에서는 맞아. 제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뭔가 다른 위치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좀 체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서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도 마치 이렇게까지 말한 거 보면 육식을 안 할 것 같지만 여전히 육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이 줄이고 계시죠. 네. 근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알고 인정을 했더라도 그 행동까지 고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또 거야. 다른 문제구나라는 그래. 그럴 수 것도 있어. 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이럴까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간이라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죄책감은 느낄 수 있지. 한데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 참 불합리한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치, 저는 만약에 예를 생각을 들면 하고요. 그 뭐 법적으로 그 육식을 한 달에 몇 그램 이상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유리함을 버리고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좀 그렇게 한 이후에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내 잘못을 좀 인정하게 되고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우겼던 순간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더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인정을 하고 내가 맞아요. 부족했어. 나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막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더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 아픔이 아픔을 위로한 밤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까지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확장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역시 근데 좀 작가님. 줄이긴 했어요. 역시를 그래서 그 뒤로. 독자들은 작가보다 똘똘하고 어떻게 멀리 생각하세요? 갑니다. 이런 독자들의 마음, 너무 소중해요. 이 애정, 네.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저 아주 복잡하고 깊고 감사하게 그런 마음으로 네. 쓰신 챕터인 거죠. 네, 맞아요. 저 들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뭔가 정말 필요할 때 가해, 피해라는 언어를 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단어들이 이 사회에서 쓰일 때 너무나 무게감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부분에서 넌 가해자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과연 그럼 그렇게 가해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또 아예 없는가? 왜냐하면 비거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식탁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연 계속하고 기후위기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특히 인간 동물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해가 되는 존재잖아요. 쓰레기 그러네. 배출하고 슬프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가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가해 피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책들에서도 많이 접한 게 가담해 있다. 이 세계에 우리는 이미 가담해 있다. 태어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가담한 내 어떤 위치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 여러 겹이 있는 만큼 나에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차별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이제 어쩌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교차성이라는 표현과도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한 예시로 들면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백인 페미니즘 위주의 중산층의 어떤 그런 구호들에서는 뭔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달라 막 이런 것들이 구호였다면 흑인 페미니즘 안에서는 오히려 그들은 이미
밖에서도 일을 하고 안에서도 또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했던 시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진짜 여성이라고 하는 기호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맞아요. 거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그거를 하나로만 또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방식으로 네. 뭉개서 기호를 직선으로 만들어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거니즘에서도 그 빨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빨대가 그 발명? 되게 됐던 계기가 장애인들의 어떤 그 마실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리나 고민, 접근성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플라스틱 빨대 무조건 안 돼! 막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또 누구의 어떤 몸의 위치에서 옳은 말이라고 그것을 또 직선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 촘촘한 고민들 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고민을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다는 거는 진짜 내가 모른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나 이거 되게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정말 잘 모르겠고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 상태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계속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넌 그거 하잖아. 너 맞네. 페미니스트인데 너 네일 아트 했네? 너 바디 저 했어요. 프로필 찍었구나? 네. 그거 왜 찍어? 너의 몸은 사랑하지 않나 봐. 맞아요. 그런 거잖아. 그런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비거니즘도 맞네.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과 그 국가와의 긴밀한 어떤 연결과 이런 구조적인 것도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막 완전히 완결무결하다? 그럼 저는 인간 동물은 죽어야지 지구에 그럼요.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뭐지 약간 좀 쌍둥이 같아 두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뭔가 되게 이걸 비슷해. 얘기도 사실 중요한 거는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근데 이런 얘기는 또 그러면은 뭐 먹지 말란 얘기야? 막 너도 뭐 하잖아. 또 이렇게만 또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생각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이제 그 촘촘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맞아요. 네. 제가 진짜 되게 요즘에 이제 아픈 몸과 장애학에 관한 이슈, 뭔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부터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근데 장애 여성과 또 비장애 여성, 그리고 또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 구호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전 웬델의 거부당한 몸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거기 표지를 보면은 사진에 어떤 장애의 발을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감싼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찍은 건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도 언젠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되게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이제 뭐 또 시대가 워낙에 그렇게 지금도 뭐 딥페이크 사건이나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어서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마라. 난 욕망하는 몸이 되고 싶지 않아. 맞아요. 나는 욕망받고 싶지 않다. 난 존중을 원한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존재는 시선에. 아예 무성애적인, 그러니까 무성애적인 게 아니라 아예 성애를 박탈당한 상태로 그렇죠. 네,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성적 욕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구호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계속 알지 않으면 그렇네요. 너무나 내 위주로 그렇게 맞네요. 쉽게 네. 자위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사람들의 욕망과 차이를 알려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책을 진짜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쓰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세요. 글쓰기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부에서 매혹적인 글쓰기에 대한 안내가 쭉 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나는 매혹적인 글감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난 글재주가 없어 혹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글쓰기를 되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작가님만의 좀 글쓰기 비법을 알려주신다면? 없습니다. 비법 없고요. 일단 뭐 마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미 우리가 뭐 스스로 나 너무 평범해요. 혹은 이거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써도 될까요? 라고 네.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제 강연을 가더라도 저는 3분 글쓰기, 10분 글쓰기 이런 타이머를 재고서 빈 종이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3분 타이머 되는 순간 다들 쓰세요. 너무 괜찮다 이거. 또 주제를 그날 나는 슬펐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도 제가 타이머 재면은 두 분이 엄청 열심히 쓰실 거라고 나쓸수 있어, 장담하고요. 이런 거는. 3분이 지나도 펜을 내려놓지 않으실 그럼요. 겁니다. 쓸 말이 더 많거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들 안에 글감이라고 불리는 것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나 촘촘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풀어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히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들, 명령들을 더 많이 자라왔고 그게 익숙하고 그래서 저는 마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그렇게 3분 주어지면은 막 쓰거든요. 매혹적인 글쓰기라는 게 특별히 뭐 어떤 기술적으로 막 되게 문학적인 표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은 딱 나만 이 경험한 또 나만의 고유한 위치성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가장 고유하고 매혹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 사실은 내 안에 그 미로 어딘가 깊은 곳에 먼지 쌓여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의 나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까먹고 지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종이는 그 문인 것 같아요. 들어가게 만드는 문이 그 어떤 매개가 되는 것 같고 마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야기가 다 있고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글모임을 나가는구나. 왜냐면 그 글모임도 사실은 마감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언제까지 써야 되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훈련도 하게 되고 맞아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좀 더 자신감도 좀 생기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구나. 저는 글모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마감 그러네. 작가님이 말한 그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욕만 글빵 인스타그램 주소. 홍승우 작가님 개인 인스타에서 봤나요? 지원을? 네, 맞아요. 제가 여는 경우에는 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요. 네. 홍승우 작가님 아닙니다.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글 모임 지원 받고 있으니까 저처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누리님 욕만 글빵 가실 거죠? 네. 같이 가요. 끌고 갈 거야. 그래 오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미 빤스까지 다 벗은 존재들이 많아요. 빤스 분들이. 벗은 조 감독님 네. 보고 말겠어. 노브라는 뭐 기본이고요. 기본이에요? 노 팬티가 이제 디폴트. 네. 네, 좀 술 좀 먹고 가야겠네. 와,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글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니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 영화 이야기는 어떤 작품을 고르셨습니까? 저는 낸골딘의 다큐 영화인데요. 모든 이름을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라고. 낸 골딘을 검색해보세요. 작품이 가장 최근 작품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낸 골딘 유혈 사태까지. 그 네이버에서 대여하시면 5,000원에 대여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거나 이게 OTT에 있나요? OTT에는 없죠. 네, 지니TV엔 뜨긴 했던 것 쿠팡 같아요. 플레이에서 또 구매해야 돼요. 어차피 구매 것도 어차피 개별 네, 구매죠. 네,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제일 저렴했어. 네이버 영화로 꼭 보시고 저희 방송 들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저희는 다음 주에 낸 골든 유혈 사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